중요한 논쟁거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확산되는 중립금리 논쟁. 그렇죠. 네. 이 이슈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다. 이거 근데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중립금리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뭐랄까 환경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중립금리가 너무 높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의 투자가 굉장히 글루미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짚고 가야 될 거. 중립금리가 뭔지 한상희 위원님께서 좀 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중립금리는 주시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경기의 과열을 유도하지 않을 정도의 내재 금리를 보통은 중립금리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2%라고 계속 연준은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아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야지 과열이 없다. 예를 들어 좀 인플레이션도 오르고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곽상준 부장께서 얘기하는 건 그게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모든 자산의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런 식의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버핏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현금을 되게 단기 채권으로 들고 있잖아요. 네. 단기 채권 금리가 지금 제일 높습니다. 10년보다. 맞습니다. 10년보다 2년 놓고 2년보다 3개월이 높으니까 3개월은 5% 중반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5% 중반이 뭐 3개월, 6개월짜리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치고 10년이 5% 중반 나오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이제 상상을 한번 해요. 투자자니까. 10년짜리가 5.5%면 채권 피가 17배가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매우. 그렇죠. 지금보다 100bp가 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투자 네. 그 각각의 투자 대상이 어떻게 값을 매겨야 할 것이냐. 네. 디스카운트를 엄청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위험 자산 5.3%, 뭐 5.2%, 5.5% 요거면 딴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5%면 근데 물론 인플레이션이 무지하게 높다면 뭐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정도 수준이라면 5% 중반 정도만 되면은 딴 자산 투자할 필요가 없다. 네. 근데 이제 결국 그 채권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밑바탕이 되는 금리가 중립 금리니까. 그러니까 그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 의원님 너무 설명 잘 해주셨지만 대충 이 정도 금리는 돼야 될 것 같아 하는 그 금리가 이제 중립금리잖아요. 이것저것 앞뒤 전후좌우 문맥상 이 정도 되는 게 중립금리다 이런 건데 최근에 중립금리에 대한 발언을 2명의 연준 인사가 했습니다. 한 번은 4월 17일 정도에 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했고 그다음에 어제 바로 닐 카스카리가 했습니다. 네. 근데 전혀 달라요. 상반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대략 뭐 2%좀 되지 않겠어? 뭐 이런 2%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질 중립금리가 상승했는지는 불명확하다. 네. 이러면서 내가 추정하는 레벨은 0.5에서 1.0이다 이런 거예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착각하고 있나 보다. 네. 연은 총재가 나와서 0.5에서 1%를 중립금리라고 하네. 머릿속에서 없어진 숫자인데요. 네. 그 숫자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뭐 잘못 읽고 있나 보네. 내가 확실히 잘 모르는구나. 미국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0.5하고 1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고민을 하고 한 달 가까이를 오던 차에 닐 카스카리가 제 입장에는 뭔가 저를 해갈시켜주는 얘기를 했어요.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택 시장은 긴축적인 금융 환경 속에서도 과거보다 훨씬 회복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는 여전히 중립금리가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립금리는 단기적으로라도 상승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금리 높은데도 경제 좋으니까 금리도 높여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주 그거- 쉽게 말하면. 그것도 네. 맞는 말이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조금 높아. 그렇죠. 최소한 메리 데일리 총재가 얘기했던 1% 그거보다는 좀 높아. 네. 이 뉘앙스가 저는 느껴졌어요. 강하게 느껴지죠. 네, 이 말에서.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현재 데이터가 중립금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중립금리 레벨을 우리가 잘못 추정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나는 바본가? 뭐 세상을 잘 모르네 이랬던 그런 고민을 우리 닐 카스카리 총재께서 해소시켜 주셨어. 네.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럼 우리는 중립금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라는 네. 거죠. 이게 첫 번째 중립금리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한국에 지금 채권 투자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이 5.5가 되고 지금은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니까 미국은 5%고 한국이 뭐 3점 몇이어도 한국을 사는데 미국이 5.5로 오래 간다 그러면 여기 뭐 이런 뜻인 건가요? 그것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채권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채권을 사고 있냐, 그리고 채권 세일즈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면 이거 사시면 갖고 있으면 분명히 먹어요. 금리 떨어질 거니까. 네, 금리 떨어져서. 떨어지고 채권 네. 가격이 올라서 제가 이제- 캐피탈 게인을 먹는다. 아, 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의 기준은 이렇게 젓가락 하나 그려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이 떨어지고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값이 올라갑니다. 어우, 진짜 쉽게 설명해 아, 주시네요. 예, 이 네. 제가 이제 금리 젓가락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가 어떤 거에 젖어 있냐면 과거 저금리에서 완벽하게 헤어나지 못했구나라는 걸 저는 요즘 느껴요. 그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게 익숙한 걸 좋아하고 그렇죠.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익숙해졌을 때 두뇌 에너지의 사용이 적어져서 두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에너지 소모 없이. 네. 그게 생존 법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래 왔으니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너무나 편해.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뇌가 편해. 근데 그걸 관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관습이 깨지는 상황에 왔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작년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낭패를 받고 그 앞단에 그런 관습적 투자를 했던 SVB가 망했고 네. 지금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헐떡거리고 있고 네. 아마도 경기 침체는 미국의 중소형 은행 몇 개와 부채가 많은 중소형 기업들의 몰락과 함께 그 노랜딩이 아니라 노랜딩인 듯 싶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금랜딩, 급격한 하드랜딩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게 지금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중립금리에 대한 시각을 좀 빨리 바꿔야 금리에 대한 시각을 바꾸면서 투자에 대한 시계열도 바뀐다라는 네. 건데 일단 너무 편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뻔하게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우리 김열미 의원님이나 우리 한 의원님 다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예상하는 일이 일어난 일이 좀처럼 없어요. 투자 네. 시장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그렇죠. 네, 좀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 투자하는 내용 중에 너무 뻔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하강에 의한 채권 캐피탈 게인의 확보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완전히 이거는 정해진 미래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앞서 이제 그 유신익 박사님도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원래 정상적인 경로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어디 즈음에서 미국 10년물 금리는 한 3.5% 가야 되는 게 네. 정상적인 금리 경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위기 보아하니 안 그럴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은 왜 투자하셔야 되냐면 현재 이 금리가 마음에 드시면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안 팔고 끝까지 가져갈 사람은 상관없다라는. 그렇죠. 네. 나는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서 나중에 돈 가치가 좀 떨어져 그래도 난 10년물 국채금리 5% 주면 10년 동안 5% 따박따박 주면 그걸로 만족해. 네. 내 생활은 그걸로 가능해. 뭐 이러신 분이면 오케이. 그런 관점에서는 오케이. 근데 야 이거 사놓으면 분명히 먹어. 한 1년 반 안에 먹을 수 있어. 100% 먹어. 6개월 안에 먹어. 이 마음으로 투자하는 거는 조금 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근데 채권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채권 투자는 그렇죠. 네, 채권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 좀 안전하면서 옵션이 붙어 있는 가격 상승에 옵션이 붙어 있는 그렇죠. 거니까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일단 캐리 그러니까 금리를 따 먹으면서 생길 수도 있는 옵션은 그냥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개념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엄청나게 끈적거리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상정하는 2% 어느 언저리쯤의 중립금리보다 중립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이거 되게 골치 아프다. 네. 그러면 미국 투자시 계열 전체가 되게 암울해질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재미없을 수도 있다. 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권 얘기하실 때 제가 그거 하나 꼭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 게 네.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래 나는 지금 4몇 %의 금리가 마음에 드니까 네. 나는 근데 알채권을 안 사고 팔기 쉽게 ETF 사면 얘도 똑같이 4%가 고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ETF는 매년 듀레이션이 갱신이 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꼭 한 번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저 잘 몰라요. 저 알채권으로만 저는 해가지고. 네. 그건 한 의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ETF 채권 ETF는 예를 들어 10년짜리 ETF라고 하면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9년 364일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듀레이션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4.5%라는 금리에서 ETF를 샀는데 금리가 안 떨어지면 죽어도 원금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알채권하고 다르다는 거는 이건 정말 꼭 알고 채권 ETF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뭐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일본 엔화 매입해서 미국 장기채 사신 네. 분들이죠. 엔화는 빠져, 네. 장기채도 가격이 금리도 빠지죠. 올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상황이 과거하고 정말 다르다는 거. 관습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예,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마 전문가들조차 호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조차도 이거는 어떻게 갈지?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중국의 소비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 그럼 또 판세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거는 정말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잠깐 얘기 나온 김에 곁다리로 하나 더 하면 일본 엔화가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라는 베팅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보시면 엔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 확률이 네네. 아니라. 네. 그래서 엔화를 사놓는데 여행 가기 위해서 양수 겸장으로 좀 사놨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 가서 돈 쓰려고 한 200만 원이 필요한데 한 500만 원 환전해가지고 200만 원을 쓰고 이건 같이 올라가면 나머지는 환차익을 얻을래. 뭐 이런 뭐 그런 정도는 애교로 문제가 없겠죠. 네.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톤. 내가 이제 투자를 위해서 엔화 가치가 지금 너무나 약세니 이건 무조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베팅은 제가 보기엔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우에다 가서 총재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일단 마음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엄청난 개입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5번의 펀치를 날렸어요. 네. 빵빵빵빵 하면서 자세히 보면 가격이 뚝 떨어지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또 뚝 떨어지고 또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뚝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있으면서 장중에 152엔까지인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155엔이에요. 한번 160엔도 갔다 왔죠. 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엔화 투기 세력은 무조건 엔화 약세가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155엔으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60엔까지 밀어붙였을 때는 사실은 그 조금 과욕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확신은 여전한 것 같아요. 엔화 약세 베팅에 대한 확신. 근데 이제 이번에 정말 허를 찔리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건 제가 이제 환투기를 해보진 않았으나 환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세게 당하면 기가 죽을 만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 허를 찌른 게 5월 첫 번째 주간이 일본의 최고의 연휴예요. 그렇죠. 예. 골든 위크인가요? 뭐 그렇죠. 예, 완전 그때 모든 가격이 다 오르고 막 그런 때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4월 28일 쇼헤이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국왕의 생일입니다. 그것까지 붙어서 완전한 그 황금 연휴인데 쇼헤이의 날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개입 안 될 거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밀어붙였는데 그 휴일날 때렸거든요. 네. 휴일날 나와서 때렸어요. 이거는 허를 찌르면서 너희들 한번 당해봐 라는 개념이 안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기 세력과의 전투를 선언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전 앞단에 뭐가 있었냐면 한미일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 투기 세력이 읽는 부분과 BOJ가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엇갈렸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상상의 날을 펴서 퍼즐을 맞춰보면 BOJ 입장에서는 야 우리 미국 금고 열었어. 재무장관이 오케이 하잖아. 니들 까불지 마. 우리 죽어. 너희들 우리한테 죽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야 무한정한 금고야 저기. 맞아요. 저거 열면 니네들 무한 수압이 있으니까. 니네 뭐 해봐야 안 돼.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보여줬을 시점 155엔이에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죠. 155엔에서 더 이상 건들지 말라는 신호를 BOJ에선 준 건데 투기 세력이 겁도 없이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160엔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실개입을 한 거죠. 네, 허를 찌르는 그 휴일날의 그 충격과 공포를 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 152엔까지 그냥 줄다름을 쳐서 밀어붙였는데 단 며칠 만에 지금 155엔, 156엔 근처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이거는 그 투기 세력에 정말 심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재무장관 회담에서 아마 이런 걸 읽었을 수도 있어요. 벌써 맞나? 벌써? 작년도 이제 10월 달에도 개입하고 그 전에도 개입을 했는데 보통 일본 은행이 개입을 할 때 보통 100억 달러 정도 내외의 돈을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채권을 1조 달러 이상 갖고는 있지만 채권으로 갖고 있으면 그걸로 쏘지를 못하잖아요. 현금으로 써야 되는데 현금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상상을 아마 제 생각에는 채권 세력들이 했을 것 같아. 채권 투기 세력들이. 네. 예,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160엔까지 밀어붙인 것 같고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다시 올렸다. 오 이거는 이제 막 나가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막 네. 가자는 분위기가 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왜 도대체 투기 세력은 일본은행이 저렇게 엄포를 놓고 실개입을 하면서 저렇게 시장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가 죽지 않느냐? 일본이 금리 못 올릴 거라는 확신. 예, 그리고 그 앞단에 한 달 전에 일본의 그 인플레이션이 1% 중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더 강하고 우에다 가서 총대도 이제 다 파악됐고 얘네들은 원하지 않는다. 금리 올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마음껏 공격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거 이 말도 지금 우리 100엔당 1,100원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870, 880원 네. 이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1,100원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안 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니 네. 너무 쉽게 과거의 경험치를 끌고 와서 투자에 반영시키는 건 위험하다. 네. 그리고 금리조차도 좀 그렇다. 그리고 앞서 이제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립금리가 조금 더 높다면 이거는 주식시장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야 되는 놀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오늘 저녁에 암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암이 25년도 실적 전망이 그 기대치 충족을 못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한 10% 가까이 빠진 많이 거잖아요. 빠졌습니다. 네.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AI 투자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25년까지 무조건 증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거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선단 기업이 ARM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을 주는 회사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25년이 목표치만큼의 증가가 없으니까 실망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AI 사이클이 좋아요. 지금 HBM 쇼티지예요. 내년까지 무조건 쇼티지예요. 지금. 이것도 또 할 말이 또 한 대목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네. 빼고 정리해 네. 주시죠. 네, 이건 빼고 쇼티지 맞아요. 쇼티지 맞고 부족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을 보건대 투자 세력들은 성장률이 좀 빠졌을 때 AI 주가에 대해서 장담 못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중립금리까지 올라와서 할인율을 매긴다면 AI 힘이 조금 약해지면 미국이 그때서야 지금 밸류에이션 너무 높지 않아? 이런 인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미국 투자가 지금 열띠게 좋잖아요. 열띠게 좋은데 물론 한풀 잠깐 꺾였지만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 마냥 좋게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복기를 해보면 네. 우리가 왜 엔화를 사람들이 샀고 음. 그리고 채권을 왜 샀느냐 복기를 해보면 미국이 지나치게 좋았으니까 역으로 더 좋아질 수는 없고 이제 물가도 꺾이고 고용도 꺾이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와서 미국 주식 어떻게 사? 너무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엔화든 채권이든 그쪽으로 좀 몰렸던 것 같은데요. 수요가 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AI 꺾이면 나스닥도 아니고 채권도 불안하고 엔화도 불안하면 지금은 이럴 때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희가 제일 바라는 건 미국 시장 안 꺾이고 그냥 유지해 주기를 네. 현 상태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네. 게 저희들 그러면 한국은 잘하면 되겠네 뭐 이런 그렇죠. 꿍꿍이를 지금 돌리고 가만히만 있는데 미국이 안 오르기만 해도 우린 될 수 있다 예, 이거죠. 그냥 제자리만 네. 있어줘 제발 빠지지도 말고 그치. 오르지도 말고 그냥 제자리만 왜냐면 오르면 또 미국은 위험이 하니까. 커지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바람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그냥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할 때 개별적인 투자의 대체 자산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황 전체 시황에 대해서는 긍정론을 안 돌리시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라. 그건 정말 희망이로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좋아져서 내게 좋아진다. 그거 말고요. 전체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내 거는 버틸 힘이 있어. 이런 쪽으로 투자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훨씬 더 강하게. 그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비바람과 폭풍우가 치더라도 이거는 괜찮아.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는데 시장아 나한테 좀 맞춰줘 이런 심리예요. 그런 거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시장은 모진 곳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 모진 곳에서 나의 투자 자산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생명력을 보시고 투자하는 게 지금부터는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밀어서 쫙쫙 올려주는 건 정말 그 몇 개월 동안 작년 10월 이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오를 만큼 오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정말 그 내가 투자하는 주체의 힘 이걸 보고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은 지난 한 100년 동안 그래도 연 한 8, 9%씩 올랐잖아요. 물론 왔다 갔다는 있었지만 그럼 이렇게 시장을 조금 부정이 아니고 조심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그냥 뭐 매달 지수 정도를 그냥 모아서 사겠다. 이런 분들도 지금 얘기하신 이 중립금리 이런 걸 막 고민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분들은 그냥 잊고 사셔도 될까요? 그거는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실전 투자에서 기분 나쁠 때 물량 늘리고 기분 좋을 때는 물량을 조금 줄이면서 끌고 가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립을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정액 적립보다는 기분 나쁠 때 조금 더 사고.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주식이 이럴 때 더 사고 오히려. 빠지고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사주시고 네. 역시 난 잘했어. 난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 살기 정한 날에 그런 기분일 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했어. 난 역시 똑똑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투자를 좀 덜 하시고. 덜 자시고. 네, 그러니까 정액 적립보다는 약간 근데 이거 힘들 거예요. 힘들죠. 왜냐면 감정을 반대로 하는 거니까. 안 될 거라는 건 알고 본능에 있습니다. 반대로 하는 거죠. 안 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얘기는 해놔야지. 그쵸. 맞아. 그렇게 하라고는 했지. 나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다음번에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더 높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 될 거는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적립식을 하더라도 이런 네. 생각을 좀 갖고 하는 게 좋겠다. 네네.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잖아요. 미국이. 낮진 않죠. 그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금리가 올라가면 그건 더 부담이 생길 거고. 그래서 중립금리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잘 좀 살피시고 그건 역시나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살피셔야 되고 제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 30년 모기지금리가 7.2% 7.3% 나오는데 왜 집값이 신규 주택값이 왜 올라?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미국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베팅이 시작됐다고 봐요. 네. 물론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 돈 좀 있으니 그냥 집값으로 밀어붙여야 돼. 집으로다가 보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옛날 우리나라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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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쉽게 안 꺾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